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2주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계속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의정부 좋은나무교회를 처음 왔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가족들 같이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가족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현정 목사님 에스더에 와서 이렇게 많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귀한 찬양팀 와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사역해 주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교회에 또 함께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제 북한 구원에 대한 기도의 소원이 있고 또 북한 기도를 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계획들이 있어서 더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한 가지, 지난주 화요일 날 와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마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갑자기 이제, 지난번 혹시 못 들은 분들은, 이게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혹시 지난번에 강의한 게 영상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추후에라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한 게 이제 전반전이고 이게 이제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을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구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구원의 때가 임박해서 이제 하나님 이 의정부 좋은나무교회를 세우시고 북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시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 장소와 이 공간과 시간을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흑암의 세력 또 혼미케 하는 역사 잊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마땅히 불발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깨우시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마귀의 급소를 치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는 거룩한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게 해주십시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로 이곳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친히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조국을 살리는 기도 북한 농부들을 구출하는 기도 그들을 붙잡고 지옥 보내는 마귀 세력을 부수는 기도 철저한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새 이석기 의원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가서 남과 하나 되어 통일의 첫걸음이라는 이제 방송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2주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석기에 관련된 그리고 RO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국가 조직에 대한 관련된 그런
그런 것들을 쭉 다루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상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영적 세력이고 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또 가장 이제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기독교를 심각하게 핍박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주체상이 북한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RO라고 하는 그 이석기 씨가 만든 그 집단은 회원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고 하면 이 RO라고 하는 이 이제 체제 전복을 위한 이 공사혁명을 위한 조직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김정일 비서 동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혁명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입 조건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주체상이 우리 남한에까지도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제 한 37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나면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분짜리 영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7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어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십시오. 전쟁 때문에 이제 말고 왔습니다. 월남전은 들어 알아요. 월남 베트남 아니에요? 월남은 아닌데. 공산주의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때 저도 봤는데 뭐 기억은 아프리카? 베트남 쌀국수. 많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월남, 지금의 베트남 남쪽에 존재했던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과거의 국가. 사시사철 벼가 자라는 풍요로운 땅. 유교를 숭상하는 민족이 평화롭게 살던 베트남은 70여 년에 걸친 프랑스 식민 지배를 거쳐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독립을 맞이한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분단된 베트남. 북위 17도 일부에는 호치민의 주도로 공산주의 월맹이 들어섰고 남부에는 응오딘 지엠이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유민주주의 월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물과 기름처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었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대립 속에 월맹은 월남의 공산화를 위해 동족상잔의 베트남전을 일으키고 10여 년간 계속된 피해 전쟁 끝에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1975년 3월 월남 공산화를 위해 월맹이 전면적인 무력 공세를 감행했다. 월남의 수도 사이공은 불과 50여일 만에 함락된다. 나라를 잃은 월남인들은 월맹의 대대적인 숙청과 사상대조 인권 탄압을 피해 탈출해야만 했다. 110만 명이 넘는 보트피플이 바다로 몸을 던졌고 자유월남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폐막 이전의 월남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너무 비슷하게 같은 민족이 월맹과 월남으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 겉으로는 평화, 화해를, 속으로는 무력 적화 전략을 구사하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있던 남부 베트남, 즉 자유월남에서는 미군 철수, 반전 시위, 월맹과의 민족 화해 물결이 일었고 반면 북부 베트남, 즉 월맹 공산 정권은 날로 궁핍해져가는 상황에서도 무력에 의한 남부 베트남 공산화 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경제 군사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었지만 월맹에 의해 적화 통일되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월남의 패망. 월남의 패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직후부터
북부 월맹은 남부 월남의 공산화에 착수한다. 공산 세력은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월남 사회 내부로 숨어들었다. 우선 농촌 사회에 침투했다. 당시 토지개혁 실패 등 월남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다수 농민들이 반정부 세력에 동조하게 되었고, 공산 세력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교묘히 침투, 공산화를 추진했다. 한편 월맹은 1960년 9월 하노이에서 제3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남부 월남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 북부 월맹의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 남부 월남을 해방시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월남에 남아있던 6,000명의 공산 핵심 세력들은 민족 해방 전선을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월남 정부의 타도와 공산주의 정권 설립을 위해 산하의 베트콩을 결성, 매복, 테러, 파괴 등의 무장 게릴라 활동과 함께 월남의 정치인, 학자 등 주요 인사들을 암살, 납치하는 등 테러 행위를 본격 전개한다. 이는 모두 북에 있는 월맹의 조종과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누구보다도 해방전선 군대가 실제로는 월맹군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월남의 도시에서는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학생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다. 베트콩 여성운동가 출신인 응오바 타인 등은 자유월남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TU 정부가 부당하게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월남 언론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언론의 이적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언론인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데모를 벌였다. 그리고 베트콩의 공세가 심해져 학생들을 징집할 수 있는 병역법을 제정하자 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데모를 벌였고, 종교인들 역시 지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시위에 가담했다. 선거 때마다 국론의 분열은 더해가고 반정부 운동은 더욱 가열되어 갔다. 사이공에는 애국을 표방하는 100여 개의 좌익단체와 통일운동 단체들이 난립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양산되어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소위 양심적인 반전, 민주, 평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매도당했다. 또한 군인들의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내가 63년 9월 초에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이공에 탐이 낮은데 도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근데 거기 물론 그 게릴라들이 있긴 있었는데 게릴라들이 맥을 못 쳤어요.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삼선을 하니까 그 참 잘했지만도 거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지 않겠어요? 결국 혁명이 났는데. 그래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힘이 부정부패가 되잖아요. 국민의 모든 그 에너지를 갖다 직결시키는 말이죠. 그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좌회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분란이 그러는 게 안 된 거죠. 국민의 에너지 좀 직결을 못 시킨 거죠. TU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가 도미노식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한국, 태국, 호주, 필리핀 등이 연합군으로 참전했다. 미국 참전을 빌미로 월맹 정규군은 드러내놓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이를 돕기 위해 중국, 소련, 북한 등 공산국 군인들도 월맹으로 들어왔다.
월남 측은 1973년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할 때까지 약 1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월맹 측은 정규군 47만 명과 베트콩, 공산국 참전 병력, 그리고 월맹 협조자 등을 합쳐서 약 100만 명 정도였다. 전쟁은 바야흐로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대됐다. 월남이 이제 공산화될 것 같으면은 그 인접되고 있는 그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것도 공산화된다 하는 그 이제 도미노 이론. 그걸 그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한 그 하나의 그 이론인데, 공산 침략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그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하게 되면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뭐다 그 월남과 같은 또래지만은 그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다 공산화되는 건 그건 시간 문제다 하는 그런 시각이죠. 공산을 막겠다는 거죠. (10년) 넘도록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어 막강한 화력으로 단기간에 주도권을 잡으리라 예상했던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내에서는 물론 미국 등에서 반전, 반미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대단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갔다. 오랜 전쟁 끝에 월맹과 미국 등 12개 나라는 1913년 1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배경에는 월맹 호치민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전력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확산시켜 미군을 베트남에서 몰아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월맹군 14만 명을 철수시키지 않고 월남에 그대로 남겨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들이 바로 평화협정의 주역인데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월맹의 정치국원인 레둑토입니다. 키신저는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첫 번째, 휴전감시위원단을 만들어 휴전선 등을 감시하고, 두 번째, 월맹의 외무차관이 이끄는 150명의 고문단을 사이공의 인질로 받아놓았으며, 세 번째,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미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장치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미국 등 연합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월맹은 미국의 폭격과 경제 봉쇄로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할 대로 상실했고, 식량이 부족해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로부터 매년 약 100만 톤을 지원받으며 하루 2끼와 소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 역시 월남이 월등히 앞서 있던 상황.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1년 반 뒤 평화협정은 깨지고 월남은 공산화 통일됐습니다. 해군 군사력 전 세계 3위, 공군 군사력 4위였던 월남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요?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4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망한 것이 전부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같다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같으나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이런 걸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요.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보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남 내 핵심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월명이 군사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 스리바를 신고 그 맨발로 이렇게 쳐내려왔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간첩 활동, 그러니까 독립궁에서 티우 대통령이 그 작전회의를, 내각 작전회의를 갖다가 전시 내각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한두 시간 만에 그 작전회의 내용이 말하자 북부 월명에 보고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1967년 9월 3일) 11명의 입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앤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 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쭈옹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쭈옹딘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븐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 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 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응엔 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습격하고 월맹으로 탈환했다. 실제 내지 월남이 많은데 보니까 공산당원 말이야. 이북과 통로 공산당원은 9천 한 600명 된다고. 그러니까 약 10,000명을 본다고. 남쪽에 인민혁명당이 있었다고. 인민혁명당은 뭐냐면 그것은 베트공이야, 바로 그게. 남노당이가 인민혁명당이라고 외누 또가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북 공당하고 사촌이 사촌. 예. 인민혁명당이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해서 5만 명이 그게 핵심 당원이에요.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TAO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자국되면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 또 스님들의 반정부 데모, 또 전쟁 한편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적과 상대해가지고 한편에서는 단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극렬한 반정부 데모를 하고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반정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월남 폐망으로 이어졌던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가? 당시 공산군과 싸우던 월남공화국 한 군인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적과 총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후방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데모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적과 싸우기보다 반정부 데모에 더 열을 올렸고 월남 정부가 병역법 제정안을 만들자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저항했습니다. 정작 군대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대의 부정부패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973년 당시 월남 정규군은 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 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월맹군은 구정공세 이후인 1968년, 69년에는 미군의 폭격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쳤으며 미군 연대급 작전 계획을 입수해 이들을 정글로 유인해 힘들이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은밀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날조한 선전물로 반미,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자고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1968년 1월 30일) 월맹은 베트남인들의 퇴퇴, 부정을 기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남부 베트남의 5개 주요 도시와 36개 지방 중심 지역을 공격했다. 부정의 느슨한 분위기와 명절 민족 대이동의 혼란을 틈탄 기습 공격이었다. 월맹과 베트콩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이 일시 함락되고 미군의 해산기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월맹의 막대한 군사적 패배를 가져온 자살적 공세로 끝이 난다. 이 대규모 공세로 베트콩은 많은 간부들과 약 4만이 넘는 병력을 잃게 된다. 기대했던 남부 베트남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언론의 과장 보도였다. 결국은 이기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태투 공세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투 공세를 할 때는 완전 전세가 월명의 패보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심리전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독립공 앞에까지 쳐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태투 공세에서 월남 연합군 어떤 심리적인 장병들한테 엄청난 심리적인 사기 재화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월남전의 말하자면
자유월남이 패배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네, 심리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미국인들은 TV를 통해 베트콩에 의해서 잠시나마 미국 대사관 일부가 점령당하고 미군 시체들이 뒹구는 장면을 지켜보며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월맹의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폭격 중지를 선언한다. Tonight I have ordered our aircraft and our naval vessels to make no attacks on North Vietnam, except in the area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the continuing enemy buildup directly threatens Allied forward positions and where the movement of their troops and supplies are clearly related to that threat. 구정 대공세로 월맹은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반전 여론 확산의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심리적 대승리를 거두었다. 월맹의 구정 대공세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월맹은 월남의 언론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방송된 베트남전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장면과 전쟁 상황은 여과 없이 방송됐고 이곳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맹은 월남과 미국의 언론 덕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맹에 포섭된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후에시 양민 4,000명을 학살한 사실이나 월맹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난 중인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 학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월남 좌파 언론들은 미군, 한국군 등 연합군이 적이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린선사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어. 린선사. 근데 베트콩 놈들이 와서 그놈을 다 싹 학살을 했어. 죽여버렸어. 그리고 한국군이 이것을 죽였단 말이야. 어? 해가지고 온통 비라를 부리고 온통 야단을 했어. 한미월 합동수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처벌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학살한 놈이 월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학살한 녀석이 마침 그때 표창장을 받았다고요. 표창을 받은 그 증거를 갖다가 잡았어.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나중에 결론이 이제 다 밝혀졌다고.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 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감옥에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둠 속에 그냥 가둬놨대요. 어둡게. 그리고 가끔마다 풀리면 햇빛도 안 보이는데 보기 힘들다고 그 정도로 몸 다 구부려 뼈 아프고 그 정도로 당했대 2년이나. 그런 어둠 속에 가둬놨대요. 감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만 또 어둠 속에 있대요.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직 구왕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보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 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001년 4월 29일자 베트남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는 독방 감금, 위험한 노동, 밀폐된 공간의 감금, 각종 구타와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보도를 통해 정신개조 수용소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식 절차 없이 강제 투옥되었고 수용소에서 적어도 16만 5천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어도 이러한 수용소가 150여 개 이상 운영되었으며 남베트남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친인척은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공산주의는 역시 공산주의다. 일단 통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려 또는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또 운동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자기들 공산화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배설도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놈은 숙청해버리고 좀 긴가민가 하는 놈은 그 수용소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월맹은 정치적 탄압에 이어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을 묶었다. 공산화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탄압했다.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를 모든 사회단체의 상위 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종교계의 신문과 잡지 발간을 정지시키는 등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 구금되었다. 또한 변방의 신경제 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통일 전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 명칭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거리 이름도 변경했다. 과거 남부사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월맹 혁명가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오딘 지엠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공산 사회주의식 통제 경제로 강제 전환했다. 먼저 5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개인이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자본가들의 재산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제 몰수하였고 1,500개의 개인 기업을 국유화의 이름 아래 모두 빼앗았다. 농민들의 토지는 물론 농기계, 가축까지 몰수하여 집단 농장화하고 공동 생산 배급제로 강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세계 2, 3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매년 100만 톤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농업 집체화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농업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가면은 식량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통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레드완은 1976년 개원 국회에서 조국을 10배 더 크고 10배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 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 피플 대열에 뛰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1975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바다에 몸을 던진 80만 보트 피플을 포함 육로 탈출자까지 무려 110만 명. 이들은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을 향해 바다에 목숨을 걸었다. 받아줄 국가를 찾아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배가 뒤집혀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부녀자들은 강간당한 뒤 모두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약 11만 명이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 나라 그렇게 되는 거는 슬프다. 그렇게 다시 뒤로 보니까 저쪽에 이제 바다 타잖아요. 배 타고 이제 저 멀리 점점 야자나무인가 집인가 점점 멀리 보여. 내 고향이 점점 떨어져 멀리 보니까 그게 슬프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갔다가 언제 또 돌아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했어요. 자유월남 시절 사이공 대학생이었다가 1985년 탈출한 리우딩 학생의 수기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친 이유는 행정관료의 부정부패와 정당 간의 극한 대립, 공산분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처형을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반정부 과격 데모를 중지시키지 못한 것에 있다. 또한 그는 참담한 심경을 시 한 수로 대신했습니다. 멀리서 공산주의를 바라보니 금강석처럼 반짝이기에 무엇인가 궁금하여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그것은 피로 범벅이 된 눈물이라네. 자유월남의 패망은 월맹의 군사적 공세와 정치 공작 때문이었겠지만 이에 동조했던 좌파들의 극렬한 반정부 선동도 커다란 몫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진짜 심각한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월맹에 적극 동조했지만 통일 이후 버림받았던 월남 내 좌파 인사들은 수용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지 못했던 월남 국민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실감이 납니까?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까? 저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론은 국제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어서 보통 어느 나라를 공산해야 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 공산주의 이 좌익 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비리들을 얘기해줘가지고 아이들이 데모해서 교장 선생님을 내쫓게 하는 일을. 그런데 한번 딱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자체 내에서는 반역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인권 조례안이나 학교에서 자꾸 학생들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교사들한테 이제 대항하게 하고
학생들의 발을 이렇게 지도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많이 맞고도 컸습니다. 그때는 인성교육이 됐어요. 제가 요즘 들어온 대학생들 통해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은 아예 중고등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 깨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럼 공부는 밤에 학원 가서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구나. 선생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요새 매 맞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나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참 너무나 지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이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은 제가 볼 때 공산주의에서 한술 더 뜬 게 주체사상입니다.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완전히 개인 우상화로 몰고 가서, 그래서 증소병이 살아있을 때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만수대 23m짜리 북한 김일성 동상에 금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증소병한테 야단 맞고 김일성이 금을 뺏긴 겁니다. 그런 웃기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김일성 동상이 38,000개, 김일성 주체사상 사상연구소가 전국에 45만 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좋은 깨끗한 집과 또 건물에서 가장 좋은 공간은 정치 주체사상 사상연구소로 다 들여지는 겁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있고 거기 다 절하고 불신검문 나와서 초상화를 쫙 밀어서 위에 먼지가 나와서 정치범죄로 끌려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신문지에 김일성 사진이 나오면 그 신문지 엉덩이로 깔고 앉았다가, 김일성 사진 깔고 앉았다가 정치범죄로 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돈을 나왔는데 김일성 사진이 나와 있는 돈은, 김일성 사진은 그걸 접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더 한술 뜬 게 이제 김일성 주체상인데, 이 김일성 주체상이 북한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 심각할 정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북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 기도를 하는데 95, 96, 97 너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탈북민들을 연결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에 기도하면서 북한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땅이 이게 거대한, 정말 이게 꼭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같은 땅이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농부들 굶어 죽고 뭐 복음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이게 이제 북한을 알아가면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 큰 영적 이 세계가 이 북한 농부를 누르고 있고, 치열한 영적 전쟁 없이는 북한 농부들을 구출할 수 없겠다. 그래서 통일은 한국교회의 기도가 아니면 될 수 없겠다. 그러나 상황을 보니까 까딱하면 남한이 적화될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이제 갈 길이 멀어서 그러니까 내용할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인트로덕션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황장엽 씨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김일성 주체상을 집대성한 장본인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했고 세계적인 천재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남한으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이분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제가 참 오늘 말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김정일 만나러 가서 김정일이 없으면 책상 위에 있는 뭐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본답니다. 이제 뭐 아주 다 가깝게 일하는 그 핵심 멤버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장관들 회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바로 직전에 한 것들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 책상 위에. 청와대에 간첩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장차관 회의하고 좀 중요한 거는 그게 아주 그 내용이 회람으로 고위직 사람들에게 쭉 돈다는 겁니다. 황장이 없이 증언으로 남한 내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공작원들이 5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만 명.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은 알지만 북한의 공산당원이 10,000명이고 인민혁명당원이 4만 명이고 공산당원이 9,600명으로 나왔죠. 거의 5만 명 수준일 때 적화가 된 겁니다. 김일성 어록에 보면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공부시켜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교수 중에는 어떤 교수가 있냐고 하면 자기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운동권이었다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데 공작원이 내준 돈 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된 겁니다. 자기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하고 매달 북한에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버젓이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남한 사회라는 것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북한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아남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 교시, 고시를 준비시켜라. 남조선은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장표에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별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정확히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줘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40년 전이면 우리나라 최고위직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2011년 8월 5일. 지난 6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검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법부 재판부에도 보면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뭐 자세한 거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이거는 도저히 무죄를 내면 안 되는데 판사들이 작정하고 무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지법 제410호법정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황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무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재판장에서 가끔 국가보안법 때문에 판정이 내리면 판정 내리고 난 다음에 김일성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법정에서 또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겁니다. 김정일이 죽어도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그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거는 경계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섭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김일성 주체성교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성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언급도 제가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신천지는 출입금지하면서 주체성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건 못 봤어요. 지금 주체성이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고 그리고 더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 나라 전체 체제 전복을 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학생들과 청년을 교육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천연대. 연방제 통일 수장하는 실천연대 김정일의 충성서야. 모든 사업은 장군님을 위하여 장군이 품이 그립다. 6.15구 남북공동선언과 14선언이 밝혀준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회원들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에게 충성을 사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핵심하고 유명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직무낼 것, 미군 철수 공대회를 조직할 것 등 지령을 받았으며 이런 내용을 사령단체에 전파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 노래 충성서약서 제작. 실천연대 송현아 선정위원장은 2004년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미제가 제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 귓전에는 만세 소리 들린다는 내용의 노래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를 만들었다. 실천연대 회원의 집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문이 발견됐다. 2004년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작성된 이 글은 모든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 장군 이쁨이 그립다는 내용이다. 김정일을 담자 정풍운동. 실천연대는 대학가 주사파 등을 상대로 김정일을 담자는 정풍운동까지 전개했다. 이들은 장군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 입신 생활을 사업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풍운동의 본질이라면서 성군 태왕이신 장군님을 모신 승리의 열병식장에서 만세를 외치는 주인공이 되자고 선동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의 학습 목표를 정했고 또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6.25 전쟁 당시 북한 주민이 한미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북한 영화인 소속 없는 부대의 전사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연애와 결혼은 물론 자녀 출산까지 혁명의 과정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이 단체 조직원이 나눈 편지에서는 청춘들을 사랑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계도 위에서 꼽혀야 한다는 김정일 교시의 내용이 인용됐으며 충실한 전사가 되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런 이적단체에 대해 2006년 6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공익활동지원단체로 지정해 정부 보조금 1억 원을 책정했고 2007년까지 모두 6천만 원을 지원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청년들 훈련시키는데 주 학습 시간이 10시간 이상입니다. 교회 청년부 대학교에서 제자훈련 하는데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하는 데 있습니까? 이들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도 장군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정풍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담기 운동하는 것처럼 김정일 담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김정일 하나 있어도 저렇게 2,300만이 배고파서 400만 명 이상 굶어 죽고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갔는데 온 청년들이 저렇게 다 김정일을 닮아가면 이 한반도랑 이 지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건너뜁니다. 지금 김일성 충성서약서 얘기가 나오는데 충성서약서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주십시오. 김일성 충성서약서.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족의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원신하겠습니다. 출처. 밑줄 것만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족과 혁명을 사수. 김일성 장군을 위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이 나라 공산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한 공산화가 아니라 주체사상으로 이 나라를 덮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강의할 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김일성 초상 앞에서 절해야 됩니다. 감격하면은 아예 무릎 꿇고 땅에 절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정치범송수에 끌려가든지 처형당하는, 처형은 사형입니다. 출처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간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 한 최청강 김박과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 강령 규약 중. 네. 여러분 이 지금 자민통이라고 하는 이제 이 대학생 이제 이 좌파 조직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총학생회장에 출마할 사람들 중에서 6명 이 주최상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을에 총학생회장 출마하기 전에 8월 달에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MT 하면서 이 6명이 다 이걸 쓴 겁니다. 그리고 이때 총학생회장 후보 선거 나가서 총학생회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 당시는 운동권이 다 총학을 장악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들이 뭐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혈서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혈서 얘기를 한번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당선자의 정체, 주사파 조직 한청년 대의원 출신,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재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청년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김 당선자가 사회적인 실현잔치로 표현한 한청년은 북한 대남 적화 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이적단체로 판시된다. 한청년은 온갖 이슈가 터질 때마다 불법 폭동을 이끌며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예컨대 2003년 8월 7일 한청년 소속 12명은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국내훈련 반대를 명목으로 경기 포천군 미팔군 종합사격장에 기습진이 장갑차를 점거했다. 이날 이들은 미군의 성조기를 빼앗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청년은 2005년 9월 11일 인천 자유공원의 메가다 동선 파괴 기도에 가담하는가 하면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 두수적으로 참여했고 2009년 7일간의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농성에도 가세했다. 대법원은 한청년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해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청년 의장은 김정일 찬양고인 결사옹위를 혈수로써 지니고 다니다가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청년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고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천에 혈서를 한청년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청년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한청년은 김일성이 일으킨 6.25 대회에서도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 해관 전쟁이라고 적었다. 한청년 출신이 간첩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사례도 많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청년 전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2005년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군전을 방문해 수령의 유언인 조국 적화 통일을 위해 일꾼이 되겠다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국내 각 대학 총학생회 성향을 분석한 한국대학생연합현황 문건 등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2010년 11월 기소되었다. 김재현 당선자의 남편인 최호연 씨는 결혼한 지 1년여 만인 작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본주의 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2008년 9월부터 김일성 회고록인 세계와 더불어 및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이적 포연물 90여 건을 소지하고 주변에 일을 나눠준 혐의다. 2012년 5월 7일 리버티 헤럴드. 작년에 김재현 이석기 씨 국회의원이 될 때 막 진통이 있고 막 그랬을 때 나온 인터넷 뉴스입니다. 근데 김재현 같은 경우도 그 남편이 최호연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선전하다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그런 남편을 둔 사람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올려서 김재현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 그 혈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청년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고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천에 혈서를 써 한청년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청년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 네. 혹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노동신문 같은 데 보면 수령결사옹위가 나왔었죠. 이 수령결사옹위가 뭐냐? 김일성, 김정일 이 수령을 죽음으로써 옹위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지켜내고 죽음으로써 한반도를 다 장악하는 수령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령결사옹위가 기니까 결사옹위라고 하는 사자로 우리가 사자 그 한자 손구 쓰듯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혈서를 쓰는데요. 김일성 충성서약서로 혈서를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가로 114cm면 1m가 넘습니다. 1m 이 정도 되겠죠. 89cm면 거의 1m입니다. 이렇게 큰 천에다가 이 결사옹이라고 하는 이 사자 단어를 썼으면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많이 뿌렸어야 긴 천에다가 이걸 쓰겠습니까? 저기 북한 선교학교라고 돼 있죠. 저 선교학교 내자를 저렇게 쓴 겁니다. 근데 저거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거 지금 89cm 안 됩니다. 이거 119cm, 이거 1m 20cm 안 되고요. 114cm 안 되고요. 이거보다 더 큰 천에다가 선교학교 같은 거 이렇게 쓰려면 여러분 얼마만큼 피를 많이 흘려야 되겠어요? 손가락 하나 면도칼로 째가지고 저게 쓰겠습니까? 결사옹이라고 쓰는데.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피를 뽑아놓고 썼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피를 모아서 썼나? 근데 문제는 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선물한다는 겁니다. 또 이거를 부적처럼 갖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교 집단화된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다 판 겁니다. 피를 바치는 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파우스트가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팔고 일생을 얻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일생도 있지만 내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이런 믿음 때문에도 목숨을 바치고 혈서를 쓰고 물불 안 가리고 뛰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새 이제 이석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극동방송 갔더니 이제 이번 주에 그 강철환 기자가 탈북민 아닙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이석기 씨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막 했다고 저보고는 제발 시자를 붙여달라고 이석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2의 고난의 행군 다짐한 이석기. 지금도 김일성에 신들린 이들 주사파 집단이 시시각각 작아지는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학교, 공장, 심지어 국회와 교회에서 민족축제혁명에 목숨 건 다짐을 할 것이다. 이석기 집단은 목숨을 건 자들이다. 목표는 1948년 자유민주주의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해체. 난감한 것은 감옥에 가두고 의원직 박탈시켜도 종북이 있는 한 종북의 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석기 집단은 30년 지하에서 암약하다. 이제는 양지로 나왔다. 권력 맛도 보고 돈도 벌었다. 그러나 또다시 목숨을 걸었다. 녹취록 곳곳에 나오는 소위 민족주체혁명을 유지하는 결의를 다진다. 추진은 알카에다의 맘먹을 정도다. 이석기 집단은 3월 13일, 3월 28일, 4월 5일, 5월 10일, 5월 12일 반복된 회합을 기록한 녹취록을 보며 오싹하다. 북한의 3월 5일 정전협정 무효화를 기점으로 대격번기와 대전환기라고 진단하며 그야말로 끝장을 내자고 외친다. 우두머리 이석기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조직원에 주문한다. 북은 집권당이 아니냐며 거기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는 다 애국적이고 상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라며 남녘에 있는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한다. 수감되는 이석기 얼굴엔 순교자를 자처하는 광신도의 눈빛이 비친다. 한반도기 흔들며 판면점 넘어오던 환상열도 오버롯된다. 아찔한 일이다. 지금도 김일성 신들린 이들 주사파 집단은 시시각각 작아지는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학교, 공장, 심지어 국회에서 교회에서 민족주체혁명을 목숨걸 것을 다짐할 것이다. 황장엽 선생은 남한에서 간첩 같은 자들을 5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로 조직원 130명을 뺀 나머지 4,930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석기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도마뱀 꼬리 자르실 얼른 뚱땅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결사적 투쟁은 필수다. 지금은 내전 중이고 내전의 끝은 한국이 북핵과 종북의 인질이 되기 전 반역의 승자인 평화 정권을 깨는 데 있다. 제가 이 글을 많은 자세한 글들이 있지만 이 글을 택한 건 이 글이 포인트를 하나 잘 잡았어요. 김일성 신들렸다. 표 신들렸다. 여러분 표 신들린다. 제가 여러 많은 글들이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뽑아서 읽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석기가 제명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구속, 이석기 의원직 상실에도 간첩 혐의로 13년 복역한 강종원 승계, 유학생 감찰단 사건 주모자, 서울고법선 무죄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 남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제명된다 하더라도 이 의원보다 더 종북적인 성향이 강한 인사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 의원이 국회에서 퇴출당한다 하더라도 통진당의 뿌리 깊은 종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통진당에서 이 의원 다음번 비례대표 후보는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했다가 최근 무죄받은 강종원 씨다. 통진당 비례대표 18번인 강 씨는 작년 당내 부정 경선 사태로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유일한 비례대표 후보로 남아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을 지금 제명하면 원조 종북인 강 씨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은 법정 공부를 하느라 국회에서 역할을 거의 못하겠지만 강 씨는 적극적으로 활동해 국회를 더 어지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차라리 이 의원을 식물인간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강 씨는 1975년 제1동포 유학생 감찰단 사건 주모자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국해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 씨는 13년간 복역하다 1988년 감형을 받아 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강 씨는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판정을 받고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강 씨의 자백은 불법 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역 행위가 있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간첩 혐의는 벗었지만 강 씨의 성향과 전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 씨는 복역 후에도 반국가 단체인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회의 조국통일위원장, 이덕자한테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부 공동사무국장 차장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또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했고 강 씨와 대전교도에서 함께 복역했던 김현장 씨는 작년 5월 강 씨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강 씨가 평양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남한에 들어와 활동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밝혔었다. 이 때문에 통진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막으려면 결국 정당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지면 통진당의 기존 비례대표 명부는 효력을 상실하고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1년에 100억씩 국민세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공작원들이 월급을 받고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 앞장서고 반국가적, 반기독교적 같은 일들을 할 때 이들이 앞장서서 출몰 하고 늘 시청각광장에서 나와서 이런 데모를 하는 그런 아주 전위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급 주고 이제 일 시켜주는 데가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다른 직장이나 일거리 찾지 않고 일하면서 이런 데가 있으면 다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NGO들이 지난번에 광우병 사태 같은 데 봤더니 3,000개의 이름을 나오던데 굉장히 많은 이 좌파적 그리고 이 친북적 것들이 NGO를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간사들이나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그들이 반국가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한 정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라를 대적하는 단체에 세금 모아서 그들 월급 주고 그들이 하는 프로젝트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연방제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우리 고려연방제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지했던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다고 그렇게 작년 8월 달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원은 현수막을 걸었는데 고려연방제라고 안 쓰고 코리아 연방제라고 썼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고려연방제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고려연방제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전쟁 없는 적화의 지금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고려연방제를 하면 왜 안 되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얘기는 못하고 이게 지금 2009년 3월 9일 뉴스입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출입인지라고 하는 아시아 퍼시픽판에서 이제 아주 헤드라인 뉴스로 나온 겁니다. Kim wins re-election. 김정일이 재선됐다는 말입니다. 99.9%로. 북한의 투표율 99.9%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99.98%라고 나와 있어요. 김정일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2009년도 3월 9일 날 신문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투표율이 99.98%인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투표율 99.9%,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심의율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네. 여러분 99.98%가 투표하려면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든지 사지가 중풍 걸려서 마비가 된 사람 외에는 웬만큼 아픈 사람은 다 엉금엉금 기어가서라도 다 투표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99.98%가 투표를 했는데 100% 몰표로 김정일이 당선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북한 선거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어디라고 다른 표를 찍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지금 여러분 고려연방제라는 건요. 지금 이제 그 최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이제 지역자치제처럼 운영이 되면서 최고인민연방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남한과 북한이 최고연방인민회의에 그 대의원 수가 동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10명 대 10명씩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북한 쪽으로 가겠습니까? 남한 쪽으로 가겠습니까? 북한 10명은 누구 말 듣겠어요? 북한 대의원 10명은. 10명이라고 한다면. 다 수령님 말 듣겠죠? 남한 대의원 10명은 다 남한 쪽 들겠습니까? 일부는 수령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통일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북한 후보가 되겠습니까? 남한 후보가 되겠습니까? 북한은 99.98%가 투표해서 100% 몰표 나오고 남한은 투표율 얼마나 되겠습니까? 표가 분산되겠죠? 또 여기서 직접 윗사람 찍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또 만약에 최고연방인민회의에서 우리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의원들을 통해서 뽑는다고 해봅시다. 북한 대의원은 다 누구 찍겠습니까? 100% 북한 후보 찍겠죠? 남북 동수인데 남한 대의원들은 전체가 다 남한 후보 찍겠습니까? 일부는 북한 찍겠습니까? 제가 볼 땐 총선거를 하건 최고연방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하건 통일 대통령은 북한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6.25 때 미군한테 뛰어가지고 김정일한테 한 유언 중에 하나가 미군이 있을 때는 절대로 전쟁 일으키지 마라. 미군 철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차 사건 때도 성주기를 불태워도 미군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평택 내려가서 난리를 치고 기습공격을 해서 탱크 위로 올라가도 미군이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을 하려면 선거를 통해서 통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려연방제로 가자는 겁니다. 통일전선부라고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대남 적화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이 가장 큰 전초의 전략은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고려연방제에서 합법적으로 쭉쭉쭉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좀 볼까요? 고려연방제는 통치인임의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자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내의 공산주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공산당 활동을 보장하라. 그러면 좋다. 그럼 남한에서 하고 북한에서도 그럼 자유민주당 좀 만들자. 북한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만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비대칭 구조에 대해서 왜 말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운을 빼놔가지고 분별력을 빼놔가지고 지금은 지금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뭐 꼼짝도 못하게 붙잡아 놨는데 제가 탈북민들한테도 강의를 여러 번 합니다. 금수산 기념공전을 보여주고 탈북민들한테 여기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갔다 온 사람을 못 봤어요. 왜 못 갔냐 그랬더니 너는 왜 북한에 살면서 여기도 못 가봤냐 했더니 평양 가려면 방문증을 허가증을 꺼내야 되는데 그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평등사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신분에 따라서 어떤 신분 사람은 대학교를 못 가요. 이해란 박사 오면은 좀 간증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4년제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근데 아주 획기적인 케이스가 돼서 이 사람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핵심계 계급이라 그래서 28%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요계급, 동요할수 48%입니다. 마지막에 적대계급, 지주 출신이거나 뭐 남한의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적대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7%입니다. 근데 이 핵심계급이라고 하는 28%도 배급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평양에 사는 250만 명, 10% 정도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부와 권력은 1%에 집중돼요. 1%. 그러니까 김정일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벤츠차를 수입하는 사람이었어요. 장군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기쁨조를 다 안겨주는 겁니다. 수틀리면 다 잡아서 죽이거나 정치범 조치에 보내는 겁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친북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 초에 통일전선부 부장, 우리나라면 장관급이죠.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화폐개혁을 했을 때 박남기 재정부 장관이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화폐개혁 실패한 다음에 2010년도 3월 달에 박남기 씨를 총살시켜 죽였습니다. 장관을 이렇게 총살시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려연방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6.15 평화선언을 자꾸 주장하고 14공동성명을 자꾸 얘기하는데 6.15 성명은 우리가 이행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6.15 선언 속에는 고려연방제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하자고 하는 건 여러분 안 하면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못 모르고 6.15 서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교 총장님이 지저쌈이어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려연방제 같은 걸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은 독일서 공부하신 분이라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 제가 끝나고 나서 같이 걸어 내려가면서 주차장까지 가면서 고려연방제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짧게 설명드렸어요. 남북한은 동독하고 서독이 아닙니다. 거기 동독은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교회가 촛불기도회 한 겁니다. 어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고려연방제는 전적 없는 적화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아주 정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동성애 막는데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신 분이세요. 막이돼도.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면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 내용적인 구조나 북한을 알면 이거는 전적 없는 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6.15 선언은 그건 이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6.15 선언이 이행되려면 선별적인 거로 몇 가지만 하면 할까? 이런 아주 넘어가는 조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거 교세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북한이 아까 그 통일전선부 장관을 총살시켜 죽이고 난 다음에 베트남은 적화가 됐는데 왜 남한은 적화가 안 되냐 그래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남한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맞힌 겁니다. 남한은 교회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의정부에는 좋은 나무 교회가 딱 버티고 있어서 화요일마다 기도를 하니까 이 주체성이 힘을 다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베트남 봤지만 거기 승려들이 막 자경화돼서 이러는데 거기 국국기도회가 없었잖아요. 에스더 국국 금식선회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국재단에 쌓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삼각산에 친구 목사님 손에 끌려서 올라가 봤더니 민족봉이 있고 통일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적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들이 지금 통일전술 전략이 뭐냐? 남한의 기독교 교사를 10분의 1로 줄여라. 남한의 10대 대형교회를 무너뜨려라.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에 그 당시 가장 컸던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막 매스컴에서 막 다루고 그런 적 봤습니까? 70, 80년대?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난립니까? 제가 대학생들 교회 출석률입니다. 기독교인 체크가 아니라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대학생들이 많이 접하니까 아예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리가 많고 목회자의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 잘못한 거 많다. 잘못한 거 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천주교에 대해서 신부님들이나 성당에 대해서 돈 문제, 여자 문제, 비리 문제, 중요 방송이나 중요 언론에서 거론된 거 보거나 들은 사람 손들어봐.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도 손들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성당에 대한 돈 문제, 여자 문제, 비리 문제 있어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에 승려들과 사찰에 대해서 작년에 억대 도박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거는 예외입니다. 왜 예외냐? 언론이 취재한 게 아니에요. 승려들끼리 싸움 붙어서 적진이 한편이 영상이랑 자료를 다 갖다 언론사에서 제보한 겁니다. 상대방 죽이려고. 그 언론이 그냥 받은 거 가지고 다뤄준 거예요. 그거 외에 중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승려들이나 사찰의 돈 문제, 여자 문제, 비리 문제 다룬 거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들이 아무도 손을 못 들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도 좀 이상하지 않냐? 신부님들은 여자 문제 없냐? 성당은 돈 문제, 비리 문제 없냐? 여러분들 중들은 여자 문제, 돈 문제 없냐? 심각한 문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 여자들이 절에 가서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케이스도 읽었고요. 언론에서 안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작정하고 교회만 다루는 겁니까? 그것도 최근 한 7, 8년 전부터 작정하고 다루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또 멍하니 있다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리고 이렇게 멍하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이 작정하고 교회 죽이기를 하는 어떤 조직된 세력, 계획된 세력,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변 백전불패라고 했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두들겨 맞고 뒤통수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소망교회 목사님이 고발을 당하는데 50여 건에 당한 거예요. 김지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50여 건에 다 무죄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은 불교육자라는 사람이 교회 문 잠그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때려서 입원까지 한 거예요. 그 김지철 목사님 교회 떠나게 하려고. 근데 그분이 순교적인 마음으로 정말 대학 교수 하다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망교회 작정하고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버티셔서 아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 사랑의 교회 막 흔드는데 만약에 사랑의 교회 흔들고 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또 찾아다니겠죠. 하이에나같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을 해봤더니요. 인터넷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책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터득한 겁니다. 제가 책을 쓰면 쓰겠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진실이 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올바른 말이 하나 딱 나와도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잘못된 말들이 한 99개쯤 나오면 한 말은 99개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양에서 이겨야 돼요. 아까 여러분 베트남 봤지만 수많은 좌파 언론들 만들어가지고 말로 홍수를 만들잖아요. 두 번째로 인터넷에서는 반박되지 아니하는 거짓말은 사실로 통용되는 거예요. 나영이 9세 성폭행한 사람이 조두순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조두순 목사라고 인터넷에서 도는 겁니다. 조사하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언론사에 얘기를 해줘도 안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더 흥미있게 많이 열어보거든요. 여러분 원래 기사라는 거는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돼요.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눈독을 들이고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질 않아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니까 그때서야 조두순 목사가 조두순 씨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작정하고 죽이는 세력들이 영화나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걸 다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좀 봅시다.
제가 그냥 자료에다 놓고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제가 너무 쌍욕이라 입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쭉 보세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으로 갑시다. 네. 그 다음으로. 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성경 66권에 대한 건데 다 있어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없어. 네, 그만. 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제가 5, 6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면 저희 교회 전단지를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동원주의를 할 때 예수사랑 근전지 할 때 오후에 명사 초청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와서 들으라고 권합니다. 좋은 강의니까. 오면 내가 밥 사주겠다라면 애들이 10몇 명씩 왔어요. 그럼 제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줬어요. 요새는 이거 못 나눠줘요. 어디라고 나눠줍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죠.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총장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5, 6년 사이만 지났는데도 지금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아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한국이에요. 제 말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되겠는가? 동성애도 지금 막 지난번에 우리 마가선언 기도했는데 결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9시 TV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막 전 뉴스 나올지 몰랐어요.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갔으니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미국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 하나님 우리가 막는 기도했는데 왜 그것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9시 뉴스까지 나갔을까.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충격받는데라도 쓰였으면 다행입니다. 다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법 통과되면 교회가 가장 치명타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제 여러분 아마 샘플로 감옥 보낼 겁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크게 치명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유턴해야 될 때입니다. 유턴해야 될 때. 여기서 유턴 못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자료는 다 PPT에 놓고, 다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목사님 더 보시면 하고요. 제가 뭐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양심고백설의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백석, 통합, 대신, 합신, 다 장로교 총회 이번 주에 하고 있어서 이거 다 배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다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신문에 난 거, 글로 된 거 보여드리고 만화로 되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기도 시작할 때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고 또 자료들은 제가 계속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월간지나 이 자료들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가 이제 주체성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의 제물이 되는 우리 화요기도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적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것을 갖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한국교회와 이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좋은나무교회 화요기도 모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거룩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이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저는 이 땅이 공선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 거룩한 땅을 넘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일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의 세대들 가운데 거룩한 땅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부어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주신 아버지 그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는 아버지